네, 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제 배럴당 55달러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참 오라는 산타는 안 오고 국제유가 하락 소식만 매일같이 전해오네요. 네, 맞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파업에 들어가신 건지 계속해서 유가는 밀려나고 있고요. 간밤에 유럽 시장도 2%대 급락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13% 이상 밀려났는데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오늘도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지금 중요한 핵심은 유가의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락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산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는 그런 동요도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우는 소리를 내게 되면 또 서로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아마도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의외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생산 비용 떨어지니까 제조업에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거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너지로 먹고 사는 국가와 에너지 기업들의 흐름이 좀 부진하다라는 것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 ETF는 지금 주봉인데,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요.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바닥이 어딘지 감이 안 옵니다. 루브라 마찬가지죠. 달러 대비해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지금 약세로 흘러나가면서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돈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이미 신저점을 내고서도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최근에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 중동 증시입니다. 사우디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사우디만 나타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쿠웨이트를 포함한 오만, 바레인, 주변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고 있는 마이너스 부의 효과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머징 경제가 무너졌을 때 과연 선진국은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엔드 유저들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최종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이머징 국가의 전체적인 탄력 둔화 자체가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붕괴가 과연 미국과 중동의 입장에서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경제의 붕괴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업들, 항공주들 일부 올라가는 걸 제외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현재 약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러시아 ETF를 보니까 저희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사실 러시아 투자자들까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 내에서는 이 유가 하락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변화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까? 미국도 심각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될 시사점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그동안 미국의 고용이 좋아지고 미국의 북부보다 남부 쪽의 경제가 상당히 좋았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셰일가스 개발이었고요. 이 셰일가스 붐이 일면서 이와 관련된 설비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게 산업재, 소재, 전반적인 미국 경기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또 고용의 질을 좋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남서부 지역의 주택 가격의 급등까지 불러일으키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중소형사라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등급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 기업 중에 A등급 이상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투자 등급이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투기 등급이 6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신용 스프레드가 모두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물어야 될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제로 수준인데 내가 내야 되는 금리는 지금 일반 기업들보다 에너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올해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2% 정도 더 주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5% 정도를 더 줘야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악화되고 있지 않은데 에너지 기업과 함께 금속 기업들의 최근의 동향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에너지 회사채 부도율 동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추이가 최근치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치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최근 그 뱅크럽시 비율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도기업 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은 뭐냐면
회사채 만기 도래 비중이 2015년도에 투자 등급, 투기 등급 모두 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기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의 금리는 시장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 그런 부도기업들 숫자가 늘어나고 다시 고용의 탄력 둔화가 나타날 수 있고 미국의 이렇게 설비 투자 압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게 항공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 쪽이었는데 에너지 산업 쪽과 자동차 산업 쪽에서 한쪽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도 그동안 좋다라는 전망하에서 뭔가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좀 필요하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하이힐드, 미국의 하이힐드, 에너지 하이힐드를 살펴봤더니 에너지만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봤을 때 글로벌 하이힐드, 미국 하이힐드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에너지는 거의 급락세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중에서 에너지 기업들만 지금 부도 위험도 높아지고 신용 스프레드도 악화되고 지수도 빠지고 종목 주가도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중에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사의 위험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의해봐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크본드 시장에서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전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는 외신 기사도 제가 오늘 접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흐름들이 시사하고 있는 시사점이라고 본다면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시장이다. 오늘 유럽 증시도 잘 버티다가 종가에 한꺼번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의해서 최근에 시장의 심리는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증시도 종가 부근에 뭐 로얄 더치스텔이라든지 뭐 토탈이라든지 BH 빌리턴, 리오틴토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개별 종목이 급락하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현재 유가의 하락이 일단 멈춰야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드라이버는 여전히 유가라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머징 국가와 에너지 기업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아니면 현재 레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어설픈 기술적 분석, 어설픈 지지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의 드라이버는 유가의 하락이고요. 유가 하락이 어디서 멈추고 그 레벨을 지켜나가느냐 아니면 V자형의 반등을 가져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원만한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서 좀 유가 하락의 브레이크가 좀 빠르게 걸려줘야지 이성적 판단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자동차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앞서 포드자동차와 현대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살펴봤을 때는 자동차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 이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거든요. 근데 자동차 시장도 현재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전기차 시장이 이제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유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서 40달러 가게 되면 실제로 전기차의 개발에 드는 돈이 아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석유 5대 메이저들이 자신들의 위주로 석유 산업도 재편하고 자동차 기업들도 현재 수소자동차, 전기차 이런 거 막 개발했던 것들을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 비용 덜 들죠. 기존에 디젤 쪽으로 조금 쏠렸던 이런 분위기를 가솔린차 쪽으로 또 몰아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관련돼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제 핵심만 보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 최근에 등록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월별 기준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면서 포드가 빠진 거냐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추이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계절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드라이빙 시즌에 크게 늘었다가 겨울이 되면 또 줄어드는 그런 계절적인 특성을 보였고요. 추이를 보시면 2009년도에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회복이 되면서 기존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동차 시장이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SUV, 픽업 트럭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빠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수요가 견조하고 인도의 수요가 견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봤던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 경제 붕괴되고요. 그다음에 인도나 브라질처럼 이미 자동차의 전반적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확대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이제 내년도에 자동차 실적을 추정했던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경제가 파탄나게 되면 자동차 판매 같은 것들이 급감하게 됐죠. 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에서 자동차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2015년도에 실적 추정이 또 틀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어느 정도 유지해준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아차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에, 이머징 시장의 탄력이 둔화되면서 자동차 실적 추정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다소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다소 수요가 부진해질 수 있다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다음 카카오도 큰 폭으로 좀 올라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정부에서의 강력한 이 부양 의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핀테크가 만약에 국내에서만 끝난다면 관련주 없고요. 관련주들의 상승도 없습니다. 단시 모멘텀으로 올랐다가 제자리 오겠죠. 근데 이런 핀테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언가 동일한 플랫폼으로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은 저는 플랫폼인 다음 카카오, 네이버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는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한국사이버결제라고 하는 일종의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 라인이 만약에 글로벌 페이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음 카카오는 국내용이라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 아무리 핀테크 키워봐야 한계가 있다. 글로벌 서비스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네이버, NH엔터,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로 이어지는 요 라인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으로 초점 맞춰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 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